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회에서 미로슬라브 볼프의 신학책이죠. 네. 인간의 번영을 다뤘고요. 지난해에 다뤘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소설을 이제 다룹니다. 네. 아, 저는 오늘은 정말 네.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좀 두려움에 좀 사로잡히네요. 두려움까지요? 두려움까지는 아닌데 네. 뭔가 막막함? 아, 네. 소설에는 네.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소설과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지. 소설도 이야기니까 네.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룰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예, 제가 골랐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공선옥 작가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책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예, 창비에서 네. 나온 책이고요. 네. 2013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소설을 왜 읽을까요? 또는 소설 읽기, 소설이 쓸모가 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소설을 읽은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네. 소설을 그래도 읽어야겠다 아니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몇몇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랑 좀 이제 겹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어떤 영화 장르를 떠나서 네. 저는 한 번 본 영화 좋으면 계속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중에 뭐 하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영화가 좀 좋으셨어요? 물랑 루즈 좋아하거든요. 네, 물랑 루즈. 네, 네. 물랑 루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영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의 그 기분,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또 한 사람의 등장 인물로 제가 그 주인공들과 함께 네.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소설도 사실 조금 그런 비슷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면 분명히 있고요. 이야기라는 자체에서는 그 원형은 사실 같은 거죠. 네. 네, 단지 이제 그걸 이루는 것이 어느 글이냐, 그러니까 네. 언어이냐 아니면 이제 영화 언어냐인 건데. 그러니까 글이 더 상상력을 훨씬 더 많이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을 왜 읽는가, 저도 소설을 왜 읽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뭐라고 딱 정리된 답은 사실 저는 없어요. 그냥 왜 좋아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그냥 원래 이야기를 좀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좀 고백하건데 네. 신학을 멸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신학도 이제 조직 신학 이런 쪽으로 보면 네. 뭔가 되게 막 정리하고 막 네. 뽑아내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 너무 직접적으로 저에게 너무 막 다가오는 거는 전 좀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저의 성향과도 좀 네, 관련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소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냥 슥 다가와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오히려 제가 거기에 좀 들어가야 네. 들어가서 사방을 좀 살펴야 그 네.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도 좀 뭔가를 얻을까 말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호하고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뭐 요약해봐라 이런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럼에도 이 소설을 계속 읽게 되는 이유, 글쎄요. 전 한마디로 정리는 어렵지만 그 이야기의 힘이 또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저에게 막 확 다가오는 것보다는 제가 오히려 찾아가서 함께 좀 뭐랄까 소통하는 느낌도 좀 있고 저는 그런 매력에서 소설을 읽는 것 같은데요. 오르한 파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네. 내 이름은 빨강 뭐 이런 책도 지었고요. 소설가 소설가라는 하버드인가 어디에서 소설에 대해서 자기가 강연했던 강연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인상적으로 좀 본 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설은 3차원적 허구이기에 우리 현대인에게 다시 말해 모든 인류에게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은
삶의 가장 표면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사적인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그러니까 중심부에, 삶의 본질에,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라고 했던 것에 다다르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낙관하는 그곳에 대한 지식, 직관, 실마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질과 관련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귀중한 지식의 철학의 난해함이나 종교의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지 않고도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등하며 가장 민주적인 희망입니다. 좀 길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랑 약간 여기서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건데 네. 저는 어떤 대목이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냐면요. 이 소설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등하면서도 가장 민주적인 희망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네. 좀 마음에 들어요, 사실. 네, 모든 사람들의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 이야기에는 사실 어떤 그 위계가 없거든요. 네. 이야기는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사람 누군가는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이야기에 그게 또 주관적인 게 굉장히 네. 강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소설에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소설과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소설을 통한 문학적 상상력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영감, 상상력,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내가 어떤 명제로 바로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는 것이 아닌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것들을 소설을 통해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충분히 그러니까 용도사님하고 맞는 소설을 만나면 네, 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신학도 그렇고 모든 어떤 그 분야의 책이든 뭐든 네, 나한테 굉장히 맞는 게 있어요.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의 시간과 경험하고 나서의 시간은 좀 다르지 않나?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정말 이 금책파를 통해서 네. 그런 소설을 만나보고 싶네요. 네. 진짜로 네, 농담이 네. 아니고요. 아, 진짜 한 권 한 권 소개하시는 거, 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네. 인생 소설책을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소설에 관심이 없는 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네, 네, 같이 또 이런 마음으로 네. 같이 봐주시면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예, 아까 앞에 설명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공선옥 작가라는 분이 쓴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네, 제가 이 책을 첫 번째 소설로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책의 사실 배경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배경에 있어요. 꼭 그것만 배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5.18. 예, 그때 그 역사적 그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소설이에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한강 작가가 그 무슨 상이죠? 제 생각이 안 나요. 맨부커상.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소년이 온다. 예, 사실 가 떴죠. 그 맨부커상 수상작은 다른 거였죠. 네, 네,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채식주의자였나? 네. 아, 채식주의자. 네, 채식주의자로 이제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5.18을 다룬 소설의 어떤 대명사처럼 네, 돼버렸지만 네, 사실 그 전에 이미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네.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의외로 이 책의 완성도와 이런 것에 비해서 한강 소설이 싫다는 건 아니고요. 소년이 온다 너무 좋아하는데 공선옥 작가의 이 책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가 좀 의외로 좀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무리 지났다고 해도 네. 좀 아쉬워서요. 그러네요. 저도 네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네, 소설 맞아요. 이름이나 이런 건 많이 듣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2013년에는 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요. 네네. 사실 한강 작가의 이게 너무 영향이 커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 책 굉장히 높이 그 좀 평가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공선옥 작가님은요. 이분이 1963년 전라도 곡성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 곡성. 네네. 네, 그 곡성. 네. 이게 곡성이 굉장히 가보신 적 없죠? 안 가봤습니다. 네, 가보시면 그냥 굉장히 목가적인 동네예요. 조용한 작고 농촌인데 조용한 동네인데 영화 영화 때문에. 한 편이 완전 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로테스크한 도시가 돼버렸죠. 그러게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전공도 학교 때 그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중퇴하시고
그냥 이제 막 글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창비 겨울호에 이제 뭐 중편을 발표하시면서 네.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뭐 보니까 수상 내역도 있으시고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에 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런 것도 받으셨고 네. 네, 저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삶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본인이 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그 대학생 때 그 공장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관광 버스 안내한 그런 거 있던 시절인데 그런 것도 막 하시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려우셨던 거죠. 아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로 따지면 알바 엄청나게 많이 하는 네네. 학교 중에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나의 이런 궁핍한 시절이 뭔가 이렇게 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글을 쓰시기 시작한 거죠. 네. 이분의 그런 삶의 이력이 역시 이분의 글과 소설에도 좀 묻어 나오는 게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좀 여성들의 뭐랄까요 끈질긴 어떤 생명력, 막 이런 모성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에 많이 좀 묻어 나오고. 하여튼 여성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소설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도 여성인가요? 네,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뭐 같이 말씀드리자면 정혜라는 한 여성이 네.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그 친구 묘자라는 친구가 있고요. 정혜와 묘자. 정혜와 묘자 이 네. 두 여성이 이제 친구인데 주인공입니다. 옛날에 이제 막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막 있었던 1970년대가 먼저 나와요. 네. 어린 시절에. 근데 이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돈도 다 잃고 이래가지고 이 정혜가 이제 맏딸인데 네. 이 정혜에게 엄마와 동생들 다 맡기고 그냥 어디로 떠나버려요. 아이고. 네. 근데 이 어머니가 또 그 언어 장애가 있으세요. 말을 잘 못하세요. 네, 그런 어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가 떠난 이상 그 집이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웃들이 이 정혜의 가족을 굉장히 이제 무시하고 네, 굉장히 또 폭력 못 쓸 짓을 막 해요. 가족들도 누가 있었어요? 이제 그 동생 중에 순애가 있었고 그 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순애가 이제 그 굉장히 수많은 비극 중에 그 실제 동네 그 아주 유지 같은 그 남성에게 네. 어떤 이렇게 성폭행도 당하고 아유. 뭐 그런 일도 막 발생을 해요. 정혜도 나중에 결국 또 그런 희생양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쌍둥이를 낳다가 막 돌아가시고 그 쌍둥이들도 죽고 이런 비극이 막 휘몰아쳐요. 그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정혜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야 너 이 동네에서 도저히 못 살아. 차라리 어느 지역인지는 이게 뭐 거기서는 이제 약간 실제 그 존재하는 지명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가상을 하고 그 이제 이웃들 중에 차라리 광주로 아무도 모르는 광주로 가서 그러니까 전라도 어디 시골로 배경이었던 거죠. 이따가 실제 이제 광주가 광주로 나오네요. 차라리 거기 가서 살아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정혜한테 이제 가장 친한 친구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묘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충 이게 끝나면서 바로 시점이 묘자로 넘어가요. 아. 네. 묘자도 이제 광주로 넘어가서 어떤 네. 작은 식당을 엄마와 함께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광주에서 정착한 지 이미 좀 된 몇 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 시점은 5.18 사태가 광주민정운동 그 1980년 5월 달이 이미 좀 지나간 시점이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묘자에게도 특히 정혜에게도 묘자가 이제 그러다가 정혜의 소식을 막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정혜와 묘자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막 만나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헤어졌다가 그 두 개의 사연이 같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1970년대 그 시골 마을의 그 굉장히 뭐랄까요 비극에서 시작해서 80년 그 광주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 그 여성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비극 또 아픈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보여주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해도 되게 지금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 내용들이. 그쵸. 네네.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뭐 스포일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충 네. 이분들의 어떤 운명이 예감이 되시죠, 그렇죠? 약간 네. 그 네. 뉘앙스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의 민중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며 살았는지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네. 또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 개인의 삶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당시에 그 광주의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걸 소설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은 네. 그 배경이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뤄주는 건가요?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살았다면 겪었을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함께 그려지는 거죠. 네. 이 공선옥 작가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고통받는 아무래도 특히 여성 네. 고통받는 여성들의 내면과 그걸 묘사하는 게 굉장히 탁월해요. 읽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전라도 출신 곡성 출생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 방언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사투리 같은 것들도 대사는 완전히 전라도의 그건데요. 네. 전라도의 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라도 사투리로 네. 그 대화가 너무 또 잘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리얼리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내면 혹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녹여내면서 당시에 광주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번 5.18 민주화 운동 그 집행 기념식 기념식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네네. 저도 그 몇 번 보면서 울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쵸. 또 그렇고 그 유가족 딸이 네. 따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이제 안아주고 이런 거 많이 울었어요. 그냥 저는 사실은 광주 밑에 강진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네. 군생활을 하고 광주 사투리 같은 게 되게 친숙해요.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깊이 사실은 맞닥뜨린 적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이 기념식이 처음의 경험이었는데 광주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가 있죠. 네. 뭐 화려한 휴가랄지. 네, 화려한 휴가 보면서 처음 그 강풀 26년. 네네 네. 강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조금 했는데 그쵸. 이런 소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정말. 네. 네. 이번 그 기념식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아버지가 도망가잖아요. 사실상 네. 아버지의 부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언급해주셨는데 이번 기념식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은 그 김소영 씨 그 사연이 네.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을 딱 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아주셨어요. 네. 사실 그 식순에 없는 네. 순서에 네. 없는 네. 건데 즉흥적으로. 직접 네. 찾아가서 안아줬는데 김소영 씨도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저는 좀 그러니까 그냥 봐도 감동적이죠, 굉장히. 네. 네. 근데 이 소설에서 이 아버지의 부재가 저는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광주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를 품어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꼭 광주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네, 네, 약자들, 네.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저는 역사 속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이 기념식 이런 행사들이 사실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쇼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딱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소영 씨를 안아주는 그 장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상징적인 면이 좀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네네. 어떤 그런 것들 좀 보여주는 상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맞아요. 생각이 좀 네. 네. 앞으로도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그 몇 번 울었어요 돌려보면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쵸. 저는 이거 진짜 이 얘기하면은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쏘실 수도 있는데요. 감수하고 고백을 하건데 군대 있을 때 저 MB 찍었거든요. 그때부터 전 선거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항상 이제 그 좋은 글씨처럼 이제 참회 고백을 하고 다니거든요. 저의 한 표 때문에 그 수많은 자연과 그 세계가 파괴되고 아무튼 네. 네네네. 그래서 정말 네 저처럼 역사 인식을 이제 막 눈을 뜬 젊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5.18 광주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것. 네. 지금 정말 뭐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성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번에 최초로 대선 토론회 때 어떤 성평등 이런 여성의 그렇죠. 문제 같은 거의 것들 뭐 처음이죠. 소수자 이런 문제들이 처음으로 이제 좀 거론됐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정말 돌아보면은 진짜 남근적인 꼰대였거든요. 네. 지금도 물론 그 역사 사실 그 너무 익숙하죠. 네네. 저희는 그냥 남자들은. 아주 조금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발견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 깨달을 수 있는 자리는 여성의 경험을 같이 뭐 제가 그 경험을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간접적으로나마 목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동감이 되고요. 용도사님 이야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미니즘 막 심지어는 굉장히 뭐랄까요 붐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솔직한 말로는 남자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너무 그냥 DNA적으로 체득해온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그 자기가 의식하고 네. 고치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 행동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그러니까 이게 뭐 수단화 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머리로 계산해서 체득하는 이론을 넘어서서 네. 여성들의 고통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최대한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수단화 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책을 읽는다면 네. 역사 인식, 5.18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이 소설의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5.18 이런 다큐멘터리 엄청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괴로운데 보기가 좀 힘들죠.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사실 다큐멘터리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냥 그 내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고통의 의식 이런 걸 다 그냥 언어로 그냥 최대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공선옥 작가가 그리고 이걸 네.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네. 정말 그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여성의 문제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어쨌든 좀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좀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로 좀 다가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 인물 중에 이제 어머니가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머니가 울거나 이제 고통을 받으면 막 이제 여기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근데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정혜도 그렇고 막 그럼 고통이 극단에 갔을 때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돈된 그 문장 형태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의성어 의태어 같은 그런 네, 네, 네. 알아먹을 수 없는 언어들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문자화 시켜요. 그러니까 뭐 가령 핵깨깨 꾸어꾸어 우꺼꺼 뭐 이렇게 쓰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그 묘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묘사인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소설 안에서 특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왜 그 신음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게 네.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치 그런 기도의 언어가 바로 사실 이런 거 아닐까.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 그런 점들도 좀 눈여겨 보신다면 이 소설을 읽으실 때 더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선옥 작가의 소설 마지막에 작가의 말을 쓰셨는데요. 네. 이게 안 쓰는 작가들도 있는데 네, 네. 여기선 쓰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작가의 말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면 좋겠는데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으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나의 어머니는 콩밭을 매다가 누군가와 하염없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는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웃기까지 하면서 조단조단 이야기를 하다가 한숨도 쉬다가 그러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가가 궁금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어머니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어머니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려 했으나 나는 어머니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울음이 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무심히 흘려듣고 말았다. 어머니의 알아먹을 수 없는 말들이 어느 순간 편안해졌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머니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하는 것이 낯설기까지 했다. 나는 어머니의 진짜 말은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말 속에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어머니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하는 말은 가짜인 것만 같았다. 세상 사람들의 알아먹을 수 있는 말들은 차라리 뜸북이나 소쩍새의 울음소리보다 더 못한 소리인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또한 노래를 했다. 어머니는 밭에서 김을 매다가 부삭에서 불을 떼다가 노래했다. 한숨 같은 육자배기 가락으로 노래했다. 노래는 어머니의 울음이었고 노래는 어머니의 말이었다. 나의 이 허술한 글을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노래하고 혼자 울었던 내 어머니에게 바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들어주는 사람 없어 혼자 울어야 했던 그대 광주에 바친다. 오늘 같이 공선옥 작가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굉장히 숙연해졌네요. 뭔가 오늘 3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